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명 발표 하루 만에 낙마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이분의 아들로 또 관심이 뜨겁습니다. 결국 그 부모님이 나서서 이 학폭을 해결하려고 한다. 고위층 자녀는 명문대에 진학해서 호의호식하면 잘 살더라.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대입 시에 이거 전혀 불이익 안 받고 그냥 학교로 가는 거예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터지는 학교 폭력 문제. 이번엔 또 엉뚱하게도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녀 이야기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더 생각해 볼 점은 없는지 이슈 더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최근에 드라마 더 글로리의 두 번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고위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 폭력 관련 얘기가 추가되면서 요즘에는 학부모 셋이 모이면은 다들 학교 폭력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자세한 이야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 그리고 노희정 학폭 전문 조정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학교 폭력, 이게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고민인데요. 최근에 고위공직자 후보자였던 정순신 변호사, 이분의 아들로 또 관심이 뜨겁습니다. 뉴스 영상을 먼저 보죠. 임명당일 불거진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고 사퇴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런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뒤늦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정 본부장의 아들 정모군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지난 2017년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듬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 사실이 확인되고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정 본부장은 전학을 취소해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인 정 본부장 부부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는데 가해자인 정군은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자, 이게 학교 폭력이란 게 종류도 다양하고 이게 사안마다 사실 다른데요. 영상으로 본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드라마 더 글로리, 이게 아주 화제라서 여기 연결해서들 보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와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흔한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요. 사회 고위층의 자녀가 학폭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데 결국 그 부모님이 나서서 이 학폭을 해결하려고 한다, 무마시키려고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사실은 가장 분노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고위층 자녀는 명문대에 진학해서 호의호식하면 잘 살더라 라는 부분이 우리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더 글로리와 같이 생각하면서 많이 분노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현실에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후보 자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론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선생님이나 교사분들께서 굉장히 자녀분에게 좀 부정적인 진술도 많이 하셨고, 또 본인들 말과는 달리 이 대법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계속 패소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싸우면 갈등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개입하면 학폭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부모의 개입으로 좀 갈등이 더 확산되거나 또 방향이 교육적 의미와 좀 거리가 멀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개입은 어떻게 생각하면 칼자루를 쥐는 게 아니라 칼날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사실 부모는 나의 금쪽이를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들지만, 그래서 더 내 자녀와 내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잘못으로 이제 갈등이 서로 간에 번졌을 때 학부모님들이 직접적인 개입으로 사건 조사에 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줌마가 할 말 있는데 나 좀 잠깐 볼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너는 뭘 했어? 걔는 뭘 했어? 이러한 것들을 좀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학폭의 관련자로 첨가되기도 하고 또 빠져나가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만났던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로 다시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의 화제성이 있는 데다가 부모가 또 힘센 부모가 가해자 측으로 나오는데 요게 또 이제 입시가 더해지니까 아주 그냥 그 폭탄이 3개가 들어가서 관심이 뜨거운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법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일이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정신신 아들 변호사님 아들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렇게들 많이 생각했습니다. 애들 일인데 아이들끼리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이렇게들 생각했던 것이 이제 사회적 흐름이 변하면서 학교 폭력은 범죄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점점 더 강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고위층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회 고위층이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사실 이 부분에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시거든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사건이 처리가 됐다면 이렇게까지 사건이 확대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학생이 결국 명문대로 입학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 또 MZ세대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갖는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 우리 이제 사회 전체의 어떤 내관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 취지라고 하잖아요. 사건 취지를 보면은 이게 상황, 맥락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폭력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은 다소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 이 사건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다녔던 곳은 명문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고 그 학교는 기숙고등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숙고등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합숙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학교 끝나도 또 그 학생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24시간 밀착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어떤 정신적 고통의 이 정도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지금 언론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판결문에 보면 기숙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발언은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굉장히 크게 했을 것이다. 이런 판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측면에 더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가해 학생이 스스로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가 검사다, 무슨 일이 생겨도 사건 무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피해 학생들에게 이 피해 정도를 굉장히 가중시키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기숙학교라는 게 사실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잖아요. 상호작용도 긴밀하고 이른바 왕따 폭력 이런 거 사실 많아서 외국의 기숙학교는 그걸 또 운동부 두고 뭐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 이 학교는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학교인데 문제는 언어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게? 네.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뭐 빨갱이 내지는 뭐 더러우니까 꺼져라, 뭐 돼지 새끼,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맥락이란 게 사실 있잖아요. 뭐 웃으면서 농담했는지 진짜 아주 가혹한 말이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을 나름 했겠죠.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언론에 나오진 바에 따르면 지금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또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돼지, 뭐 새끼, 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분명히 나쁜 표현인 건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남학생 사이에서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빨갱이라는 표현이 조금 특징적인 게 있고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이 있고, 그리고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가해 학생이 자기보다 조금 힘이 세거나 자기보다 조금 더 이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잘해주고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학생한테는 하대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학폭이 과정에서 드러났고. 우호적인 증언은 없었나요? 그것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변호사들께서 또 우호적 증언도 확보하고 하시는데 그게 적었다는. 그럴 것으로 지금 언론 기사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은 학폭 조치라는 것이 일반 형사 조치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누가 누군가한테 때렸다 이 행위 자체만을 보는데, 학생들 사이의 학폭 관계에서는 나 물 좀 갖다 줘, 나 뭐 좀 사다 줘 라고 하는 행동도 친한 친구들끼리 하면 부탁이고, 상호관계가 있는 위아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서 했으면 그거는 강요고시 강제적인 심부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폭 이 사건에서는 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는 이미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학폭위라든지 판결 판사님들께서 이미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언어폭력이라고 이번에 나오잖아요. 이게 훨씬 더 심각하고 후유증도 크고 마음의 상처가 남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험한 세상 전쟁 겪고 살아온 분들은 야, 그 뭐 말 갖고 무슨 얘기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참 기준을 잡는 게 어렵다는 뜻인데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말로 그 정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 학생들이 이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물리적인 폭력을 겪은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언어폭력이라든지 째려봤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피학생이 느끼는 어떤 피해라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든 언어폭력이든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이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문서화된 것으로만 봤을 때는 뭐뭐 새끼, 너는 대학도 못 가래야 라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중한 처분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조치 수준이 물리적 폭력보다는 낮은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이 사안도 사실 언어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이 나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언어폭력 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언어폭력은 조치 수준이 일반적으로는 좀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산정하는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직접 조정하시고 사안을 다뤄보시면 이게 말이란 게 글로 써놓은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수위도 보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개인마다 좀 달라요.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키 작은 학생을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그거 잘못 표현하면 언어폭력 되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말이 혹은 저한테 만약에 누가 이 뚱땡아라고 한다면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 뚱땡아라는 말이 비수처럼 또 꽂혀서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정도가 각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고의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의성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 말을 했을 때 하지 마. 나 그 말 좀 불편한데? 이런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웃었다. 나는 그 웃는 걸 보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라고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의성과 관련한 부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는 이제 그 지역 문제가 나오고 약간 이념성 문제가 나오는 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과거의 학교폭력 사건은 주로 이런 그 기숙사에서의 1대1 이런 거보다 이제 조직화된 이른바 일진 같은 조직화된 집단 폭력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측면은 없었나요?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다행히도 이번 사안은 그렇게 조직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얽혀서 피학생을 괴롭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다만 걱정되는 것은 1심 재판부에서 나온 판단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학생들도 피해 학생에게도 학교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집단적인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괴롭힌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계속 괴롭히니까 다른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 피해 학생을 조금 우습게 알고 괴롭히는 거에 동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해봐서 이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피해 학생이 나름대로 대항을 하지 않았을까? 특히 뭐 1대1이고 그다음에 피해 학생도 친구들이 있고 또 집에다가 전화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대항을 했다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 뒤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의식이 그 학생을 위축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합니다. 문제는 이 학교 폭력의 경우는 생활기록부 기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벌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고 관리되나요? 네, 지금 해년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좀 바뀐 사항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처분을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1은 서면 사과고요. 또 2호는 이제 접촉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우리가 사회 봉사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9호까지 나가면은 퇴학이 있고요. 8호에는 강제 전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 2,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고요. 지금 4, 5, 6, 7 같은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가능합니다. 물론 또 졸업과 동시에 심의를 통해서 삭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8호 같은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이후에 삭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있으면은 어떤 불이익이겠어요? 입시 전형할 때 뭐 반영되고 그러나요? 네, 사실 이 일자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졸업일로부터 2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졸업하는 순간에 사실은 수시 다 끝나요. 네, 이미 학생부는 전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중처벌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 모집이 있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엔 자녀분이 정시 모집으로 명문대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폭위 경험 여부를 크게 크리티컬하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다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정시 모집의 경우에도 이것을 반영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졸업 후 2년까지를 10년으로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질 전망입니다. 학폭 이력이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록 연한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는 어떤 반성이나 뭐 바로잡음에 있는 거지 평생을 혼내주자에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그 공분을 사고 있고 많은 이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형사사건,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소년법에 의하면 이 학생이 처분을 받은 것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요새. 예, 그래서 이 학생이 설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가정법원에서 조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범죄 전력에 남길 수 없게 되어 있고 이 학생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학교폭력 예방법은 이 학생의 선도를 위한 교육을 위한 것이지 처벌과 징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폭력 예방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형사법보다 더 우선해서 이 학생을 더 중한 처분을 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발디딜 수 없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폭력 사건이 있는데 경찰 가지 말고 학교 안에서 밝히고 바로잡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원래는 형사 절차로만 해결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렸다라고 하면 경찰에 고소를 해야만 그게 해결됐었던 거거든요. 네, 폭행 사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교육적 조치를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네, 그래서 형사 사건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를 추가해서 예를 들면 형사 사건에서는 이 학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대학을 갔는데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나쁜 행동을 해도
소년원을 가거나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대학 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원래 학교폭력위원회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교육적 조치를 함을 통해서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추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형사 절차를 하지 말고 학교폭력 안에서만 학교 안에서만 해결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잘못을 밝히고 징계를 한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빨리 돼야지. 안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 자꾸 가니까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불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했다고 밀고자라는 지칭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나름대로는 이 가해학생한테 상당히 많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너 보복행위하면 큰일 난다. 연락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고 있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 담당 수사관이 가해학생에 대해 굉장히 또 많이 주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이 조언을 드릴 때 피해학생한테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 학폭위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를 동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하면 보복범죄라고 해서 형량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복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다만 요즘에 지능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가끔씩 그런 경우 있어요. 본인은 그러지 않은데 친구를 시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네, 친구를 시켜서 야 제가 다 신고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때리면 그 친구가 실제로 자기가 왜 때렸는지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게 보복행위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긴 합니다. 지능화 고도화의 하나가 요즘 일지는 일단 고등학교는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 하는 애들은 아예 진짜 조폭들하고 논대요. 근데 요즘 일지는요. 부잣집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끼워서 방어막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가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뭐 이 학생들 사이에서는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사회에서 보는 관점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생들은 싸움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집안에 뭐 이렇게 돈이 많거나 그래서 누가 봐도 저 학생들은 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으면 그 학생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학생은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다수에 의한 한 명의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드라마 글로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더 글로리를 보면서도 굉장히 현실 고증을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게 현실이라서 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사건이 법원으로 가서 3심까지 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론이 이제 쉽게 말해서 애가 남 괴롭혔는데 이거 갖고 법원까지 갔냐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그런 지적이 지금 굉장히 많죠. 많은 분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검사 출신이셨고 당시에 또 그 직책이 인권 보호를 하시는 업무였단 말이에요. 그런 분께서 이런 대처를 했다. 또 하나는 이게 자신의 자녀가 했던 가해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재판 끝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피해 학생한테 오히려 2차 피해를 주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심에 패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이제 불복을 했는데 항소심에 가서는 오히려 소송이 부적법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소송 제기해놓고 우리 소송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 시간 번식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입니다. 보통은 소송을 했을 때 우리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 우리 말이 사실 1심에서 했던 게 틀렸기 때문에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이제 법기술자라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대목 같습니다. 이 소송의 지연을 위해서 소송을 무효를 시켜서 1심 소송을 다시 한다든지 없는 판결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사안을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추정은 하는군요. 예, 지금 법조계에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렇게 재판을 진행한 것은 다소 특이한
진행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검증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남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에는 판결문을 다 구해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이 법원 내부에서는 이 사건 번호만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검증 부분에서 충분히 이 가족에서 어떤 소송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데 호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정도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이라는 범주 아래에서 무엇이든 좀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를 거치기 전에 내 자녀에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갈등을 겪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을 겪을 수도 있고 더 큰 갈등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에도 지금 썼던 것 같이 소송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아이에게 건강한 일인지 좀 생각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해자로 얘기되는 집이 이른바 힘센 부모여서 힘센 부모가 소송가 너무하다고 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힘센 부모가 움직여서 피해자가 억울하다. 그 피해자도 법원 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법원 간 게 나쁘다고 하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오히려 법이 법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요. 당사자들 사이에서 내지는 사회 내에서 해결하는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사회적 강자가 오히려 더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이 법이고 그 법은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약자한테 더 이익이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원칙이 맞습니다. 다만 그 법을 적용할 때에 예전에 많은 논란이 됐던 것처럼 정관예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혹시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이 정순신 변호사님께서 힘이 있어서 해결을 했다면 1심, 2심, 3심에서 패소했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군요. 네,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얘기 나오니까 결국은 있는 집은 변호사 모실 수 있어서 유리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좋은 면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나 학교 차원에서는 당장 피해를 호소하는 걸 보호를 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 과정에 혹시 정말 가해자 아닌데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법적 절차에서 좀 더 엄격하게 법이란 게 원래 억울하게 유죄 나오는 걸 막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러면 양쪽의 균형이 되긴 되는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존하는 게 사안 따라 다르지만 시간 벌기용이란 모르겠으나 나쁜 건 아니네요. 사안에 따라서 정말 억울한 가해자 내지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전체 사회적 시스템이 하나의 어떤 빠지는 거 없이 다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이제 힘센 부모가 가해자 측으로 등장을 했는데 힘센 부모가 피해자가 돼서 피해자 측이라서 더 혼내주세요. 이게 뭡니까로 가면 이게 잘못 가면 부모가 학폭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심의 자리에 학생은 빠지고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심의 같은 경우는 팩트 파인딩이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우리가 진술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추측과 판단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법원으로 들어가면 일반 형사사건 프레임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입증 책임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법원이란 데는 형사사건은 억울한 유죄를 막는 거를 훨씬 더 중시하다 보니까 학폭이랑 전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원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이런 법적 절차를
굉장히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폭의 심의를 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이나 이런 법적 절차와 준하게, 왜냐하면 학폭 절차도 결국에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법적 절차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최근에는 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정도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이 좀 들고요. 행정심판에 보면 가해 학생만 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가 너무 낮다, 더 올려달라 라는 취지로 굉장히 많이 이 행정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나중에 이제 법적 절차로 갈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다 해서 법적 절차로 가면 학폭 단계보다 사실은 그 주변 진술, 뭐 교신 기록 이런 증거 확보가 굉장히 더 다양해지고 쉬워지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더 많은 게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더 법에 호소하는 일이 늘겠군요.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경찰 분들에게 여쭤보면 가장 힘든 부서가 여성청소년계입니다. 물론 성범죄 사안도 있지만 이 청소년 사건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학교에서의 발생한 여러 가지 학교폭력의 문제가 형사사건화되고 있고, 그 이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목격자 진술을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나 좀 걱정돼서 진술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또 가해 학생이 나 진술 안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수사기관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휴대폰을 압수를 할 수도 있고 목격자에게 전화나 내지는 목격자에게 불러서 목격자 진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학폭위에서도 그 수사기관의 결과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수사기관까지 가는 것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학교에서의 어떤 기관의 상호 관계를 좀 정립을 해서 이 관계에서 서로 사건이 발생하면 좀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 뉴스 영상에 보면은 학교 폭력 문제에 변호사까지 사서가 참 이게 안 좋은, 변호사를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변호사들께서 나서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환경적이고 상황적으로 일단 과거와 달리 자녀분이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거의 이제 대부분인 경우다 보니까 자녀 문제에 상당히 과거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사건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어떤 객관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상대방한테 먼저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의 말을 믿고 자녀 말을 듣고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억울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런 특성이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특목고, 과고, 외고 다니는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서는 이제 원고 피고가 있으면 서로 준비된 서면을 다 보여주잖아요. 저쪽에서 이렇게 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학폭에서는 공개를 안 하죠? 증거 오염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은 정확히 법제화되어 있거나 뭐 공개하라 말아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처럼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상 처리되는 절차를 보면 어떤 이 증거를 마련했을 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그 반 학생들을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를 만들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걸로 신고됐고 어떤 걸로 지금 우리 학생이 심의를 받을 거라는 내용은 알려주지만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냈다, 목격자가 누구다 이런 걸 알려주면 그 부모님이 목격자를 찾아가지고 너 왜 이런 진술했어? 이렇게 할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폭위 심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모든 증거를 확인해서 알 수 있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문제에서 왜 이렇게 공개됐을 때 개인에 대한 불이익, 수치심 혹은 더하여 2차 가해 문제,
이런 게 여기도 비슷한데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미리 좀 알고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부모가 먼저, 가해 부모가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가설검증 바이어스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고자 하는 가설만 그 데이터만 수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 가설검증 바이어스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특히나 이 중요한 이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는 거냐면 금쪽 같은데 자식이 하는 말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는 엄마한테 가서 힘을 써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고 상대가 잘못한 것에도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한된 정보 아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건 취지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거 정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도 변호사 모시고 소송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학교폭력 대책 심의 자체가 사실 우리 법에서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절차처럼 오래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게 마련된 게 2004년, 그리고 이제 처음 법이 시행된 게 한 20년 가까이 되었고, 지금 이 제도가 제대로 교육청에서 시작된 것은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문제점이랄까, 아니면 제도적 보완점들이 앞으로 좀 시정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폭력위원회의 경우에 그 가해자한테 사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받아들이면은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경향들이 보통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너무도 안타깝죠. 이게 특이한 것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검사셨는데 이 사건을 대하는 방법이 다소 특이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학생이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있다. 보호자를 만나고 오면 진술이 달라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고등학교 남학생이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까,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를 하고 이게 학교폭력이 맞다라고 하면, 사과를 하고 진심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렀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과는 했는데 반성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좀 가치 판단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 이 반성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언론에 나온 이 판결문 내용에 보면 이 가해 학생 부모님이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 당시에 서면 사과와 지금 그 징계 조치를 여러 가지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유예시켜달라, 나중에 하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 학폭위원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가해 학생은 며칠이지만 피해 학생은 한 학기 내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런 어떤 행동들이 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판단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과하고 반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쉽게 사과하는 사람들 많아요. 잔뜩 잘못해놓고 미안, 이거 잘못됐네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이거를 그런 판단을 그냥 주관적으로 그때그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특히 학생 사건의 경우에는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인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을 얼마나 썼느냐 이것도 보지만, 학폭 사건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춘기 남학생의 경우에는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싸우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한테 미안은 한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툭툭 치고 우리 같이 뭐 할까? 이게 자기는 사과 표시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 표시가 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폭위 심의할 때나 이럴 때 보더라도 단순히 뭐 눈물을 흘리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고 그 학생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피해 학생에 다가가서 또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친구들을 이용해서 그 학생한테 또다시 어떤 가해 행위를 할 것처럼 협박을 하거나 이런 행동이 있으면 당연히 그 눈물은 가식이라고 평가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진심으로 자기가 반성하고 있는 모습들을 위원들 앞에서 보여준다면 조치 수준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사과, 반성 뭐 이런 게 이제 학교 폭력 차원에서 보는 생각과 법 체계에서 보는 게 달라서도 아마 법원으로 갈 것 같은데 법원에서도 되게 엄하게 봤다는 뜻이네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에서는 언론에 나온 것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대처나 그 대응 방법이 피해 학생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2차 피해로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과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법 체계로 들어가고 변호사님들 나오시기 시작하면 사과라는 게 잘못하면 선행적 자백이 돼서 고스란히 책임을 지니까 이게 또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학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정확히 맞고요. 그래서 학폭위도 똑같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 맞느냐 여부부터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학교폭력이 맞으면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사과하고 그 정도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그 경위에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놀렸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놀려서 내가 때렸으면 때린 사람이 훨씬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그럼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해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또 학부모님들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러면 좀 상대편에게 지금과 같은 마음을 전달하려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학교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또 접촉 금지라고 해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접촉 금지라는 것은요,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접촉을 금지하는 거지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접촉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 폭력, 사실 이게 부모, 학생, 사회 모두의 문제이죠. 오죽하면 학폭 드라마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학폭 뉴스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겠습니까? 자,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